초보 투자자의 단계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래도 종잣돈이라고 하죠. 그 좀 어느 네. 정도는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만한 돈을 네. 모을까? 이게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토벤을 네. 아시죠? 베토벤 다 알죠. 네.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 음악가고 이런데 상당히 특이한 이런 게 그 발견이 됐는데요. 베토벤이 가계부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썼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세 시대, 그 근세 시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은 크게 집안이 부유하다든지 아니면 그 귀족들한테 조금 뭐라 그러냐면 비율을 맞춰갖고 약간 좀 비굴한 듯한 이런 거 해서 그 음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랬는데 베토벤은 특이하게도 순수 예술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작은 돈이지만 가계부를 죽어라고 써가지고 구두쇠 같이 써가지고 자기가 경제적 자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주 뭐 있는데요. 알뜰살뜰 하셨군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지금도 그 베토벤이 썼다는 가계부가 남아 있는데요. 네. 유산으로. 그런데 산수는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합계가 전혀 맞지 않고 곱하기 2, 3을 했는데 숫자가 안 그렇지만은 그렇게 네. 아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순수한 그 예술가적인 열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네, 자립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이걸 책으로 뭐 베토벤의 가계부. 가계부라는 책을 쓰셨던 적도 있는데 예. 그게 생각이 나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일반인들도 그래요. 가계부 저도 이제 한동안 썼던 경험이 있는데 네. 가계부를 쓴다고 꼭 돈을 아껴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쓸 뿐. 그래서 하여튼 뭐 네. 베토벤은 나름대로 그 가계부 때문에 영향을 꼭 받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순수 예술을 지키고 위대한 그 네. 음악가가 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 자세.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잘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돈을 첫 번째 모으는 단계, 뭐 전략이라고 그럴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예금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껴야 되는 거. 네, 일단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이런 은행에 가는 이유는 내가 집에서 돈을 100만 원 갖고 있는 것보다 네. 돈을 맡겨놓으면 지금 뭔가 이자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은행 이자가 지금은 0.75%까지 떨어졌는데요.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는 평균 이자율이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평균 이자율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2000년도는 이자가 얼마가 됐는지 기억이 나세요? 제가 던 거는 한 뭐 7, 8% 정도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네, 7, 8%가 기억이 나시면 네.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네. 거고요. 10년 전에는 네. 5%였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5%였다가 작년 말이 얼마였었죠? 작년 말에도 뭐 거의 뭐 2% 네, 정도. 1.75%. 예. 그러면 또의 5%가 19년도에 1.75. 이거를 10년 동안을 그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3점 정도? 네네. 그 3.4%가 은행에다가 돈을 내고 네. 저금을 해서 그 복리로 굴렸으면 네. 뭐 매년 3.4%니까 복리로 따지면 한 4%, 5% 정도까지는 네. 왔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0.75니까 지금은 너무 낮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주식 시장은 10년 동안에 지수가 어디서 얼만큼 변화했을 것 같으세요? 뭐 제 기준으로 2000년 네, 2000년도에는 얼마였었을까요? 1000이었잖아요. 1000. 2000년도에 1600 몇십 정도 됐었고요. 네네. 네. 2000년도 시작할 때. 네, 2000년도 시작할 때 1600 몇십이었었고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 됐었죠? 작년 말에요. 2000. 네, 2000이 좀 넘어갔죠. 2100은 넘고 그랬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에 1600 얼마가 2100 얼마가 됐어요. 10년 동안에. 그러면 50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 10년 동안에 30%가 올랐어요.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게 아니네요. 10년 동안에 30%면 1년에 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뭐 얼마 되지는 않네요. 네, 우리가 3%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네요. 그 사람들이 그래 주식시장 그러는데 사실은 은행에다가 복리로 예금시킨 것보다 주식시장 성장률이 낮습니다. 이거는 3.4%고 평균, 주식시장은 평균 3%씩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의 리스크를 자기가 지고 원금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기대치를 그렇게 걸 만큼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이거 하면은 돈이 되고 저거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예금의 힘이라는 건 꽤 무섭다라는 네. 거거든요. 긴 이런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그럴 때는 그 우리나라 금리가 12%, 12.5% 뭐 이렇게 해도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비교해 보면은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게 대부분이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네. 은행 예금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3% 은행이자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는데 네. 그렇지 않아. 이것도 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그런데 그게 하찮을 수는 있죠. 금리가 예. 낮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거로 가면은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 아니라 예, 예. 그게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존재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가면 엄청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착각일 수 있고요. 가장 쉬운 거는 10년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가 됐는데 얼마가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건 간단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자가 더 주식시장을 눌렀네. 물론 저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수에다가 투자하지 않고 나는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현대자동차를 샀는데 대박이 났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주식시장 전체에서 놓고 보면 액티브 투자자, 패시브 투자자 기억나시죠? 네, 네. 액티브 투자자는 시장 상승률을 상회해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네. 얘기하고 패시브 투자자는 시장 상승률 정도를 따라가는 소위 이제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되는데 네. 액티브 투자자라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 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그 정도 선에서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전문가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펀드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데가 국민연금은 그러면 아주 투자를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10년 동안 평균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원숭이하고 문어하고 비슷하면 잘한 건가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을 보니까 한 5%, 6% 뭐 그 정도 선입니다. 5% 네. 정도 해서 그래도 시장을 조금 상회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작년도가 2019년도만 10%를 넘겼고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냈었고 네, 대부분 네. 그냥 3~4%, 4~5%에서 움직여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거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네. 스스로 주식을 해서 시장을 이겨보려고 한다든가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프로들이나 커다란 차이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예금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정말 그 전문가분들도 리스크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소중한 돈을 만들려면 네. 예금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라.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근로소득을 해서 젊었을 때 자기가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돈을 모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금의 이자율이라는 것도 무시할 게 못 된다. 네. 오랜 기간을 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는 왜 사죠? 뭐 일확천금. 네. 대박을 일확천금인데 노리는 거죠. 예. 이 로또가 당첨이 안 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로또를 살 때의 느낌은 뭐냐면 대박이 나면 진짜 좋고 혹시 안 돼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다. 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대 심리가 좀 낮으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다 로또를 산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그 정도까지 비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내가 이렇게 저금을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저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네. 얼마를 로또를 사는 거는 뭐
없어지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저거는 그냥 참을 수 있겠다. 100만 원 중에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로또를 안 사서 네. 몰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다 날아가도 전혀 날아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고 네. 당첨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온다. 그런데 날아갈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큰데 네, 네. 매달 얼마씩을 그냥 날린다는 느낌으로 1%. 1%. 네. 네.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1%면 만 원. 100만 원 버는데 만 원 정도는 한번 써서 그 베팅을 해본다. 그 정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는 네.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커다란 연기금들도 그 소위 그 돈이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대박이 나면은 떼돈을 번다라는 거를 이제 소위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벤처 캐피탈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연기금들은 자기 전체 사이즈에서 보통 2, 3% 정도를 맥시멈으로 띄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대박이 나면 너무 좋은 거고 네. 최악의 경우에는 다 없어지더라도 전체 연기금에 커다란 데미지를 안 주는 걸로 한 2, 3% 정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정도를 모았다 그러면 네. 오케이 이건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이거의 일부를 띄어서 하여튼 뭐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만 원, 10만 원만 띄어가지고 한번 내가 그 은행 이자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조금 더 도전적인 걸 해볼까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뭐 그거야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사실 많이 접근들을 좀 요즘 하시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도 주셨지만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하고 리턴을 좀 생각을 하면 네, 네. 갑자기 100만 원씩 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로또를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차근차근 저금을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으면 모았으니. 그 시드 머니를 가지고 네. 이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나는데 위험은 조금 더 낮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거. 차근차보자. 그렇지만 은행 이자를 받는 은행의 예금 상품보다 더 안전한 건 있을 수가 없죠. 은행을 벗어나서 한 발자국을 뛴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뭘 해보면 좋을까요? 그걸 저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일반 그 경우에는 주식은 뭔가 잘 모르겠고 네. 다음에 보통 추천을 하는 게 이제 채권이라는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잘 안 둬요. 원금은 지키고 싶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소위 CMA 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돈을 그냥 마냥 놔뒀더니 네. 이제 PB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걸 이렇게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놔두냐? 근데 저는 땅을 파고 묻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셔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한 게 그 주식 투자가 너무 겁이 나시면 채권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채권을 샀죠. 네. 그런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채권이 안전하다. 네. 그런데 채권에 관련된 상품도 엄청나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가요? 네. 그러니까 채권이라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제가 우리 진숙님한테 10,000원을 빌려드리면서 1,000원을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게 네. 채권이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확정 금리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은 은행에서 은행 금리가 1%라 그러면 채권 금리는 은행 금리보다 높겠죠. 조금 높겠죠? 안 높으면 거길 갈 할 일이 이유가 없죠. 없죠. 리스크는 더 큰데.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은행 금리보다는 살짝 높은데 그게 안정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채권, 미국 채권을 산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안전하겠죠.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은 네, 돈을 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국공채라서 국채도 있고요. 네. 공공기관의 뭐 이런 채권들도 있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채가 좀 안전한가요? 그렇죠. 국채는 국가 신용도라는 거는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데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채권은 은행 금리보다는 살짝 높고 없지만 대신에 확정 금리를 받는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1년짜리 국채 뭐 이런 거 잘 없지만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은행 채권을 사서 1년 있으면 10%를 준다. 뭐 몇 퍼센트를 준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가서 이자하고 원금 주세요 그러면 네, 되는데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삼성전자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회사 입장에서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기도 네. 하고 또 하나는 은행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뭐 담보라는 담보가 거. 있어야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규모가 뭐 1, 200만 원 빌리러 가는 게 아니니까 큰 거액을 장기간 빌려서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뭐 담보도 설정해야 되고 번거롭고 이렇게 네. 하니까 야, 우리 삼성전자인데 당신네들 은행에 가면은 이자 1% 주는데 우리가 2% 줄 테니까 삼성전자를 믿고 우리한테 돈을 좀 니네들이 빌려주라. 그게 소위 얘기하는 회사채라고 네, 부르는 네, 건데요. 네.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게 0.75%라고 그러면 예금을 하면은 기준금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준금리보다 그렇죠. 낮게. 그런데 빌려가는 사람은 기준금리보다 높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사채를 사면 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갖다 주고 돈을 빌리면 자기네들은 기준금리를 높게 해야 되고 네. 일반 사람들은 기준금리 밑으로 해서 예금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럼 차라리 서로 윈윈이 되는 게 아니야. 저 네. 삼성전자가 돈을 띄어먹을 것 같지는 않고 망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2% 준다 그러면은 땡큐고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담보를 갖다 주고 빌리면 3%인데 예를 들어서 2%만 준다면 서로 윈윈이 되는데 네. 근데 뭐가 걱정되세요? 그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오케이 믿을만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요새 뭐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50% 이자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채를 사라. 그렇게 많이요? 이상한데요? 네, 그렇죠. 그럼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 회사채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식으로 초우량 기업들 신용 등급도 아주 높은 데들은 그런 데들은 뭐 국공채보다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믿고 하는데 네. 그런 금리가 살짝 높고 괜찮은 편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신용 등급이 좀 낮은 데로 내려오면 네, 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수익률이 한 뭐 10% 20%짜리도 나오고 요새 보면은 7%, 8%도 있는데 이런 채권은 위험한가요? 안전한가요? 그 정도도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행히도 채권을 발행할 때는 시장에서 팔리는 채권은 신용 등급이 초우량 등급들만 보통 네. 거래가 되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빌리는 사람 그 회사 입장에서도 뭐 한 달 빌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그렇지 이들은 않겠죠. 그래도 뭐 예. 몇 년을 내다보면서 5년짜리를 발행을 한다, 3년짜리 한다 그러면 그래 저 회사가 지금은 괜찮은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저런 회사는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불안해서 5% 수익 준다는 거가 지금 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지만 네. 이것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공부도 네. 금리하고 리스크, 신용 등급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되면 채권도 예. 채권 수익률과 이자율에 따른 변동 어떤 수익을 내는지 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채권인 경우는 조금 전 같이 되고요. 네. 이거를 파생금융 상품으로 만들어놓으면 또 상당히 또 그것도 복잡한 게 되기 복잡하고. 때문에 요즘 같이 주식 시장이 뭐 이렇게 변동이 너무 심하고 주식 시장이 이제 약세가 되면 네. 채권 금리도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권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국채에 처음에는 투자를 했는데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죠. 나은 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뭐 다른 채권을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채권 또 생명보험 채권 이걸 네. 두 개를 샀어요. 네, 근데 그래서 5% 이상이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대로 채권이 항상 리스크하고 리턴은 역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5%를 준다? 그만큼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안전한데 5% 준다니 혹한 거죠. 네, 그거는 지난번에 뭐 ELS, DLS랑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네. 구조상 그렇게 만들어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그러면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네. 상품이 그렇다면 안전하면 은행에 누가 갑니까? 어떤 바보가 다 글로 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가죠. 네. 그래서 소위 그 경영 경제에 쓰는 말 중에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싸고 좋은 것. 네. 가격도 제일 싸고 퀄리티도 세상 최고인 거를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게 존재한다면 네. 뭐 그 회사 빼놓고 다른 데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금융 상품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런 거예요. 뭐 은행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저기는 예금 금리가 무지하게 높고 대출 금리는 또 아주 낮은데 네. 얼마나 좋은 은행이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겠죠. 그렇죠. 예금 금리 많이 주고 대출 금리 싸게 하면 사람들은 다 몰려가겠지만 은행은 망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네. 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채권도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채권은 채권 상품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상품 구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다음에 채권 수익률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데 보통 채권 수익률하고 금리하고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리스크가 커져서 네, 돈을 싸게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를 3년 후에 저 회사가 10%를 주는 상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 회사가 점점 위험해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채권 수익률하고 금리와의 관계,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엇인지는 네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그래서 채권도 할 얘기가 많네요. 네, 그래서 채권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해외 채권을 사서 과거에도 한번 이거 갖고 폭망했던 분들이 꽤 많은데 브라질 채권이 네. 금년 분기에만 뭐 마이너스 30% 이상.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해외 채권을 갈 때는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해봤죠. 뭐가 중요할까요? 금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회사. 브라질 국채를 사는데 네네. 크로스보더로 바다를 건너가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네. 크니까 브라질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더 불안정한 나라는 코로나19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나요? 우리나라도 많이 순간적으로 원달러 떨어지죠. 환율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브라질 같은 데는 헤아라가 상당히 그 낮은 가치가 되면서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까먹게 되는데 러시아 채권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그 반대급부 환리스크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채권이 안전하다 이런 거는 안전한 상품이 있고요, 비교적.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채, 공채, 지하철 공사 거를 한다든가 도로공사 거를 한다든가 그러는 거는 안전한데 그건 또 은행 예금에 비해서 살짝밖에 안 높으니까 그래서 채권도 이런 안전한 채권을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구조가 이해가 되면 거기서 또 아까 얼마를 띄웠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띄워갖고 채권으로 왔는데 그 중에서 한 5만 원만 띄워가지고 또 이제 이런 거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 또 할 거는 없는데 그렇지만 최소한의 지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금이 생각보다 나쁜 그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의 일부를 띄어서 예금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수익성이 높은 거로 가는데 여기도 상품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럼 조금 더 높은 이자율에 도전하려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나한테 상품을 추천해 주는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하죠.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점을 부각시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면 불안전 판매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끝까지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가 없고 어쨌거나 본인이 사인들을 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는 없어서 채권도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교수님은 이제 예금이 좋은 거다 사실 얘기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 채권이라고 해서 꼭 안전한 건 아니니까 뭘 좀 저는 해라. 예금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리스크가 가장 적으니까 시드머니를 만들 때는 예금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을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거로 가려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한 730~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을까요?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거.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해서 갖고 있는 포션이 가장 큰 건 어디를 갖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요. 네. 투자가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 뭘 첫 번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예금은 거의 없고요. 예금에 갖고 있는 거면은 예금에다가 해놓으면은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 월급 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나 갖다 넣으면 투자라고 되니까. 하진 않잖아요. 예금으로 그냥 두는 거를. 그래서 채권도 투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서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전체 돈의 50%가 보통 채권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국공채 같은 거에서 네네. 리스크가 제일 적은 데다가 넣고, 근데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이 아주 낮으니까 네네. 그 다음 포션으로 많은 데가 증권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보통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네네. 그 주식도 채권도 마찬가지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증권, 해외 증권 이렇게 나눠서 가고요. 그러면 50%가 채권, 40%가 주식, 10%가 대체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가장 위험한 투자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예금과 채권과 주식과 그 다음에 위험성이 가장 큰 파생금융 상품이나 이런 대체 투자에 해당되는 거를 나름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야 되는데 국민연금의 전문가들은 5대 4대 1의 비율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채권이 5군요. 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국공채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 안전한 채권. 네. 왜 그러냐면 주식도 요즘과 같은 때는 아주 커다랗게 마이너스를 내버리면 네네. 미래의 먹거리가 완전히 다 날아가면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곤란하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채권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포션이 좀 크긴 한데 우리나라도 주식 포션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을 가지고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주식 포션을 늘리고 최근에 지금은 이런 위험성이 좀 크지만 수익성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대체 투자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5대 4대 1의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어서 개인들도 나름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체가 1억 원이다. 그러면 예금을 뺀 나머지는 다 날라가도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좀 와. 가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요. 다시 짜야 되겠네요. 네. 너무 비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전에 금방 또 그 부동산 투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 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산다는 건 부담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증권사에서 이제 내놓는 상품 소위 리츠라고 하죠. 네. 건물을 이제 사는데 투자를 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적 안전하다 그래서 네. 투자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리츠를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느끼니까 느끼죠. 그러면 돈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부동산을 간접 투자하게 해라. 빌딩 10층짜리를 내가 사진 못하지만 우리 하나가 벽돌 하나씩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렇죠. 십시일반에서 네. 사자. 그 네. 빌딩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거 가지고 배당 소득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만들어 놓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리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리츠가 담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다. 그럼 건물의 수익성은 뭘 갖고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임대 소득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렇게 네. 얘기해서 뭐 저쪽 압구정동의 로데오길도 좀 황폐해지고 가로수길도 좀 그러고 경리단길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리츠 상품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정부에서 권장했던 상품이 1, 4분기에 리츠가 26%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네. 이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츠가 안전하다, 채권이 안전하다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으면야 다 뭐 수익도 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근데 요즘 재택근무하더라고요, 집에서.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러더래요. 어머, 이거 돌아가네? 그러면 뭐부터 줄이냐? 사람을 줄인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사무실을 줄인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마이, 나의 리츠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거 사실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너무 갑자기 와버린 네. 거예요. 리츠도 펀드로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런 상황도 생겼지만 그러면 아까 국민연금은 대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 4분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네. 그 전체 펀드 사이즈가 10억 이상 되는 그 비교적 큰 거 전체 사이즈가 10억이면 뭐 작지만 그 10억 이상 되는 모든 펀드들 한 961한가가 되는 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몇 %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펀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을 믿고 돈을 맡긴 거지만 전문가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17%인가에서 국내 주식보다는 많이 빠졌지만 해외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펀드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데가 리츠 20 몇 퍼센트,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나요? 그 재테크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 최고의 네. 수익은 예금이죠. 예금이라고 하셨죠. 지금 1, 4분기 수익을 놓고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해외 채권, 뭐 국내 채권 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는 거가 그 돈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게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친구가 1억 1,000만 원을 벌으면 불행해진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한데 반드시 내가 비교하는 사람보다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행복하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기대치를 넘어갔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돈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게 위축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나는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월급은 비록 깎였지만 그럼 이런 행복을 느끼고 좀 안심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펀드가 마이너스 20, 30이 나서 은행에서 예금에서 0.75% 이자를 받는 거를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본인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가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네. 말씀드린 대로 투자와 투기와 도박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대상이 된 그 자산이나 어떤 물건들의 밸류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게 밸류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장기적인 기간에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기대하는 거를 투자라고 그러고요. 이거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를 투기, 우리가 뭐 튤립 광풍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부터 여러 네. 번 있었는데 이걸 투기라고 부르고 도박은 아예 그냥 그런 네, 거에 네,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깜깜이로 미래 예측하는 것 자체가 블랙스완이다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투자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자기 희망이 섞인 투기거나 도박일 네, 거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이 와중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펀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블랙스완 펀드입니다. 네.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블랙스완 펀드인데요. 수익률은 3개월 동안에 무려 4,144% 수익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어떻게 그런 냈는데요.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까? 네, 사람들은 블랙스완 펀드라고 그러죠. 블랙스완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한 번은 코로나라고 이 사람들이 찍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과거의 패턴을 깨고 아주 커다란 일이 벌어질 거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라는 네, 네.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하기에는 아직 좀 그러니까 차근차근 예금부터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조금 쉬운 채권 투자 시간에는 또 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네.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후님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내가 딱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보고 딱 빠져나오면 네. 그건 이제 그대로 나의 수익이 되지만 투자라는 게 사실 뭐 일평생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전부 토탈해서 평균을 내보면 생각만큼 수익률이 네.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코로나 같은 많지 경우도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낸 사람들이 수도 80% 많다. 이상이 된다는데 네. 저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주식 갖고 떼돈 번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은 없고 항상 건너서 아는 사람. 네, 네. 내 친구의 친구가 그랬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인 거지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들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이런 무슨 운동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커다란 음모론에 들어가서 네. 그냥 불나방이 되는 거 아닌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좀 차근차근 해서 네. 투기나 도박이 되지 않고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예, 오늘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이 준비가 된 네.
보니까요. 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한번 다시 정말 재정립을 할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